자,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는 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육상 수송 기술의 발달, 육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땅을 바꿔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두 개의 트랙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도로라는 것을 이 도로라는 이동 용도로 타서 이용하는 자동차나 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해상이다 근다 그러면 아니, 육상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철로를 이용하는 철도 같은 시스템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간에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발달된 것을 보니까 처음에 바퀴를 발명하고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증기기관이 등장을 하면서 화석연료를 이용한 내연기관을 이용한 이런 가솔린 디젤 기관이 등장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전지 자동차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수소 연료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잠깐 얘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날아다니는 우리 이런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기차로 철로를 따라서 발달한 기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기차는 처음에는 이런 증기를 이용한 이런 증기선이 등장을 했다가 증기를 이용한 증기선이 등장했다가 이제 화석연료를 이용한 이제 디젤 기관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 철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냐면 앞으로는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주 항공 수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발달되어 왔냐면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이거는 얼마나 짧냐면요. 실제로 우리 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그 동력선을 이용한 건요. 어, 20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1900년 3년도에 그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처음으로 동력선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200년밖에 예, 뭐 200년? 200년도 안 됐네요. 그죠?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은 나는 데 대한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만들었던 것들이 열기구가 등장을 했고 글라이더가 등장을 했고 했는데 실질적인 비행기 형태로 나왔던 거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라이트 형제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 이후로는 이제 뭐냐 급속도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형 항공기들이 등장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2층으로 된 이런 비행기가 등장을 하고 또 이제는 뭐냐면 더 빨리 등장을 해서 이제 어떤 것까지 생각하냐면 어, 오늘 자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할 건데요. 뭐냐면 마하 한 5 이상 되는 정도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이런 비행기도 등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우주선을 왕복하고 있는 이런 로켓 기관을 이용한 이런 우주선들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기타 수송 기술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게냐면 건물 내 이동하는 수송수단은 있는 것은 어떤 게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 공부했던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무빙 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얘기할 수 있고 물건만 옮기는 수상수단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러냐면 크레인. 근데 크레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건설 현장에서 보면 타워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타워 크레인. 그리고 또 어떤 물건들을 들어서 옮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크레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크레인도 그 용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컨베어 시스템 같은 거, 컨베어 벨트, 그다음에 액체나 기체 같은 것들을 이동할 수 있는 우리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잠깐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뭐라고 그랬죠? 수송 기술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어떠한 수송 기술들이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건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상 이렇게 발달되어 왔다는 거죠. 요거는 어떤 거 위주로 했냐면 도로 위주로 나타나는 것만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처음에 인력으로 움직였던 거를 바퀴를 이용한 수레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증기자동차, 증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겼고 그 이후에 뭐냐면 좀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폭발력이 강한 이런 내연기관 요즘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죠. 가솔린 자동차라든지 디젤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LPG 가스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여러분들 혹시 차중에서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번호판이. 그건 전기자동차입니다. 지금 많이 보급됐어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번호판, 차량 번호판 있는 거는 전기자동차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수소연료 전기자동차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어떤 것이 등장할 건가는 조만간에 아마 등장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 부분 처음에는 사람이나 이런 간단하게 이 근처만 이용해서 갈대배라든지 아니면 돛담배라든지 해서 우리가 노를 저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런 배에서 범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람을 이용했던 것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증기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산업혁명을 일어나면서 이제 등장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연기관에서 얻어지는 강력한 힘인 디젤선. 요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배가 디젤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굉장히 큰 배, 아주 큰 배, 그래서 이제 군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원자력선이고요. 요즘에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잠수함 같은 거 있죠. 잠수함도 굉장히 큰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원자력 잠수함도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중의 부분에서는 열기구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글라이더, 그 다음에 동력 비행기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대형 여객기가 등장을 했고, 우주선이 등장을 했고,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진전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기타 수송 기술에서 있는 것들,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건물을 이용하는 수송수단인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물건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크레인이나 컨베이어 벨트나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은 기차나 액체나 이런 것들을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내나 어떤 물체를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하는 거에 관련되는 기술은 다 수송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함시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친환경 수송 기술의 미래는 크게 보면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송 기술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동하는 거. 더 빠른 우리가 그런 수송 기술을 원할 수가 있고요. 또 이동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안전한 거, 그다음에 편리한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동하는 것들은 뭘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게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 연료가 친환경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환경적인 수송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에 쓰고 있는 대부분의 연료는 뭐냐면 화석 연료로 쓰고 있는데 이 화석 연료의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고갈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내뿜는 것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 석탄이나 석유나 뭐 천연가스들도 약간의 연소가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정도의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황산화 물질이 어, 우리 인체에도 굉장히 해로울 뿐만 아니고 지구 온난화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친환경적인 요소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친환경적인 수송 기술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볼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쉽게 말하면 자, 내연기관하고 전동기를 동시에 장착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연기관하고 전동기를 동시에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에서 되는 이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줄여줄 수 있겠죠.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줄여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기 좋게 생각한다면 연비를 좋게 한다는 거죠. 연비를. 뭐가 대신하기 때문에요? 이 전동기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동하는 거는 두 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연기관하고 전동기하고 이것이 작동이 된다는 거고요. 사용하는 연료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화석 연료에다가 전기에너까지 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 여기에는 이게 앞에는 내연기관이 있고요. 뒤에는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런 축전지가 있고요. 이 내연기관에 공급해주는 뭐가 있습니까? 연료 탱크가 뒤에 있고. 자,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단점은 뭐냐면요. 자, 내연기관도 탑재 그대로 하고 있죠. 별도로 축전지도 탑재하고 있죠. 전동기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심장이 하나만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치 않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두 개 있다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좀 더 좋겠죠. 그렇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걸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면 차체가 좀 더 무겁다는 단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래도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수리하는 이런 비용들이 더 클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어쨌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선생님 생각할 때는요. 이거는 친환경 수송 기술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어떤 쪽으로 가냐면 전기 자동차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그런 자동차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뭐가 있냐면요.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축전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전동기만으로 작동해서 전혀 유해가스가 없고 소음도 거의 없는 친환경 자동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동하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할 때 전동기 뭐라고 합니까? 모터라고 그러죠. 이 모터가 구동을 해서 이 앞에 보면 이 모터가 구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축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끌어와서 쓰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얘는 뭐가 좋냐면요. 이게 되면 뭐가 좋냐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충전 기반 시설이 많이 없다는 거,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런 제약적인 요소가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요, 내연기관은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은 굉장히 복잡하고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뭡니까? 전동기 모터 하나 달려 있고요. 뒤에 축전기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품 수의 거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전기자동차의 특징이고 유해가스도 없고 소음도 없고 정말로 좋은 자동차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충전하는 곳이 많이 없고요. 충전하는데 어떻습니까?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 한번 충전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가 아직까지는 뭐 500km까지 뭐 된 게 있다고 그러지만 적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핸드폰 사면은 어떻습니까? 켜놓고 다녀도 하루 가잖아요. 하루 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 수명이 점점 닳아가지고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축전지를 갈 때 이 축전지 값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이 배터리 교환 비용이.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전기자동차다라고 얘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친환경 수송 기술의 세 번째는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연료를 뭘 사용하냐면 수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소라는 연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전기를 만들어준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행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입니다. 자, 똑같이 작동하는 건 뭘로 작동하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뭡니까? 모터로 작동이 됩니다. 전동기로 작동이 됩니다. 이 모터가 구동이 하는 거니까요.
연료는 뭡니까? 아까 전기 자동차는 뭐였죠? 전기였습니다. 얘는 뭐냐면 수소입니다. 이 수소 연료 탱크가 따로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치 요즘 LPG 가스차처럼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수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연료전지라는 장치가 기계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이 자동차의 바퀴를 구동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다.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장점이 많이 있죠.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은 뭐냐면 이 수소라는 연료를 만드는데 원래는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나옵니다. 근데 물을 분해해 갖고 얻는 수소를 얻는 거는 아직까지 소위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들 아, 그 값이 비싸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이 연료로 이용되고 있는 이 수소는 뭘로 만들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는 뭘로 만들고 있냐면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채취해서 얻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얻는 이 수소는 아무래도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화석 연료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 완전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얘기하면 얘는 품수가 적기 때문에 좋은 건 있겠지만요. 좋은 건 있겠지만 충전 기반 시설이 아직 수소를 충전하는 이런 충전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단점들이 있어요. 단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수소는 폭발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지금도 많은 수소 연료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사실은 숙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수송기의 미래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갖춰져 있는 이런 친환경 수송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수송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뭐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초음속 비행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속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일명 이제 음속을 마하 1이라고 합니다. 마하 1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마하 1 정도를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시속 한 1000km 정도 달리는 속도를 마하 1 정도라고 그래요. 초음속이다 그러면 그 이상 2배 이상 빠른 것들을 우리가 초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초음속이라는 거는 마하 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1시간에 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우리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쓰고 있으면 뭐냐면 터보제트 기관보다도 훨씬 더 100배 정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더 달릴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있는 비행기 형태가 아니고요. 좀 더 다른 형태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떤 것이 달려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크램제트 기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스크램제트 기관이 이렇게. 스크램제트 기관. 스크램제트 기관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공기가 흡입됩니다. 이 흡입된 것이 이 흡입구 몸체에 이렇게 베르누이처럼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골바람이 불죠. 훨씬 더 많은 공기가 여기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료를 분사하면 훨씬 더 많은 연료가 분사되게 되고 태워지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스크램제트 기관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달리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도 이 초음속 비행기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만드는 콩코드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1970년대, 80년대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너무나 소음이 커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심하게 어느 정도였어요. 심하냐면요. 가까이에 있는 건물에 날아다니면 건물이 유리창이 깨진답니다. 그 정도로 좀 소음이 크고 그래가지고 운항이 중단됐는데 이제 앞으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여타한 나라들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이런 초음속 비행기가 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등장하면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지금 비행기는요. 시속 얼마냐면요. 마하 1이 안 돼요. 약 한 800km 정도 날아다니거든요. 그것도 몇 배 정도 빠릅니까? 5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미국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려요. 근데 얼마 만에 갈 수 있냐면
한 2시간 만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미국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집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지구가 하나의 조그마한 군락처럼 촌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되는 게 지구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극초음속 비행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겠죠? 선생님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할 건 뭐냐면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자기부상 철도. 자기부상 철도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기차가 있는데요. 기차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죠. 무겁죠? 그래서 기차도 레일에 마찰에 의해서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마찰에 의해서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 있고 또 마찰이 있다 보니까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모터에다가 전원을 공급해 가지고 레일에도 전류가 흘러 가지고 모터와 레일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쉽게 말하면 레일이 약간 떠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자기부상 철도라고 합니다. 자기부상 열차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대량 수송이 한꺼번에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마찰력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예상치는 시속 한 600km까지도 달릴 수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KTX는 얼마입니까? 한 시속 한 300km 정도 되잖아요. 뭐 조만간에 이제 시속 한 400km까지 다 올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기부상 열차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육상수선보다도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왜? 이거는 철로 레일을 따라서 가니까 어쨌든 간에 가기 때문에 또 정확하고 빠르게 운행될 수 있고 아무래도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도 좀 적게 소모되고 또 전기 에너지를 이런 공급해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전류의 극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거의 없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자기부상 철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레일이 있는데 레일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뭐 떠 있다고 그래서 뭐 10cm 뭐 20cm 떠 있는 게 아니고요. 한 1cm 미만으로 살짝 떠 가지고 이게 밑에 있는 게 자기장에서 서로 밀어내서 이 위에가 떠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부상 철도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원리에 대한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부상 철도의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는데요. 서로 극성이 있으면 서로 극성은 밀어냅니다. 또 다른 극성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붙으려고 할 거죠. N각과 N극은 서로 밀어내려니까 얘가 앞으로 나갔다가 얘는 땡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향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자기부상 철도의 이 앞으로 나가는 원리입니다. 자, 모터에 전원이 공급되면 내일에도 전류가 흘러가지고 모터와 내일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자기부상 철도의 원리고 이게 뜨는 원리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밑에 있으면 대차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석이 전원을 공급해야 하면 자력이 발생하죠. 자력이 발생하면 전자석에는 레일과 붙으려는 이게 이쪽 밑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자석이 이 밑쪽으로 붙으려고 오겠죠. 붙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이 위에 있는 이것이 이 열차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약간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걸 안내 이제 하는 리니어 모터라고 그러고 요게 붙으려고 레일이 붙으려고 하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이 약간 떠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자기부상 철도의 뜨는 원리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친환경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친환경적인 수송 기술을 얘기했고요. 이제 지금보다 더 빠른 이런 수송 기술에 대해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열차를 이용했는데요. 열차는 잘 이용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열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고속철도가 등장을 하면서 그래요.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불과 한 10년, 10년? 한 20년? 20년도 안 됐습니다. 한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KTX, SRT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타고 있고요.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차의 효용성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열차로 인해서 부가가치성도 많이 창출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도 많이 편리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자, 그런데 다음은 뭐냐면
좀 더 이제 편리한 이런 수송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거 공부하기 전에 잠깐 다른 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가는 의미로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거는 비행기입니까? 뭡니까? 자, 물리를 일정한 높이로 떠서 이 날아가는 이 수송기를 우리가 위그선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최고 속도가 비행기처럼 생겼으니까 빨리 가겠죠? 550km입니다. 얘는요, 비행기가 아니고요. 1에서 5m 정도 떨어간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중에 착륙하고 수중으로 이렇게 이륙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선박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면에서 1에서 5m 정도 공중으로 떠서 가지만 이거를 선박으로 분류하고 있다. 1990년대에 바다에서 고도 150m 이하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은 선박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날기는 하지만 선박으로 분류했다라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나의 해양수단, 쉽게 말하면 착륙과 이륙이 어딥니까? 다 이 물리로 하기 때문에 선박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인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송 기술.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이 많아요. 좀 더 빠르게 가고 싶고, 좀 더 편리하게 가고 싶고, 좀 더 안전하게 가고 싶고, 친환경의 어떤 이런 연료를 쓰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죠. 요즘에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입니다. 그렇죠? 자, 이 드론은 조종사가 직접 그 드론에 우리가 탑승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조정해서 움직이는 이런 무인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위성 위치 시스템이지, 그리고 흔히 GPS라고 그러죠. 이것이 달려 있어서 위치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냥 장난감처럼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성 위치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게 드론이다.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단순하게 오락용, 게임용이나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택배용이나 농업용이나 군사용이나 산불 진화용이나 의료나 이런 건강 관리에도 많이 이용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여의도에서요. 이 그 드론 비행 그 자동차가 떴죠. 그래서 이 드론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여의도에서 우리 인천공항까지 한번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할 거라 생각할 수 있고요. 군사용으로도 많이 등장하고 작년에 저기 우리 아랍에서 뭐 아랍 지도자를 살해하는데 드론이 막 이렇게 살해하는 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는데 그 알고 보니까 뭐 그거는 그런 거 실제 상황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 실제 상황 같이 보여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은 바로 뭡니까?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농약 같은 거 주는 것들도 이렇게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또 헬리콥터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론으로 하면 이렇게 편리하다는 거죠. 자, 드론의 원리에 대한 것들은 또 다음에 한번 좀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개의 이런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가 동시에 돌으면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작동이 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드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논이를 날면서 농약을 뿌리는 드론으로 약 1시간에 훨씬 더 많은 작업을 먼저 10분 만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해서 좋더라.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무인 자동차라고 합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운전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스스로 도로 상황이나 주변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자동차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무인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은 뭡니까? 탑승하고 있으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한 일을 하면 되고 특별하게 차량을 내가 별도로 하고 싶은 내역이 있으면 그때 이제 자기가 잠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사고도 줄 수 있고 생활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자동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작동하는 원리는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여기에 레이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GPS가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뭐하고 이게 교감을 하냐면요. 교감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들하고 GPS 이게 인공위성하고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전방 카메라 이거는 앞에 있는 교통신호, 차선, 보행자, 자전거 같은 이런 물체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 주행 컴퓨터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안에 이제 컴퓨터가 달려 있죠. 이런 것들을 센서에서 받아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정보나 그 다음에 중앙 관제탑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운행 속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뭐라냐면 주행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레이더는 앞차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어느 센서에 장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후방 카메라는 뒷차와의 주행 속도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이런 센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양옆으로도 좌우 양옆으로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컴퓨터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 관제탑하고 연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적어는 갖고까지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자율주행차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에 좀 관심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자율주행차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선생님은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통신호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수신호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교통신호가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신호도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도로상의 어두운 사물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해킹으로 된다면 이제 컴퓨터가 달려있으니까 해킹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멋대로 다니면 큰일 나죠. 이거는 뭐냐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해킹에 대한 자동차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자율주행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한 규정도 법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나 기술적 문제, 제조사가 누구에게 책임 있는지 이런 법률적인 이런 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발전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법령적인 이런 규제 같은 것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이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수송 기술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단원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는 뭔만을 장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해가스도 없고 소음도 없는 굉장히 친환경 자동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뭔만을 장착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뭐만? 전동기. 우리 모터가 있다고요. 모터가. 그렇죠? 모터가. 그 다음, 자, 뭐뭐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로 움직이는 비행체를 말한다. 뭐뭐. 어떤 거가요? 조종사가 우리가 무선으로 이용하는 이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비행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 그렇습니다. 드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드론이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두 개 더 있네요. 두 개. 자, 동력을 이용해서 위아래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계단 모양의 기장치. 이거 쉽죠? 크레인, 어떤 겁니까?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무빙 워크,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 무빙 워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는 뭐죠? 그렇죠. 요 동력을 이용해서 위아래층으로 이렇게 오르낼 수 있도록 만든 계단 모양의 이런 것들이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랬죠. 그렇죠? 파이프로는 뭐냐면 액체나 기체 같은 거를 압력에 의해서 수송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스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이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정한 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의 역할을 하는 게 파이프라인이다. 그런 얘기고요. 컨베이어 벨트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수평으로 물건을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도와주는 것들.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인천공항이라든지 또 택배 배달 올 때 오기 전에 이런 거 택배를 분류하는 작업 장소라든지 이런 데서 컨베이어 벨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정답이 3번 에스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요. 자,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수동사는 뭡니까?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면 레일에도 전류가 흘러서 모터와 레일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전자석에 전원을 공급해서 자력을 발생해서 자력이 발생해 전자석에는 레일과 붙으려는 힘에 의해서 차량이 위로 뜨게 해서 이동하는 우리 수동수단.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부상 철도, 자기부상 열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 대한 거를 공부를 했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이거 실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습을 할지 안 할지 몰라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에어 글라이더 만드는 거. 에어 글라이더. 자, 여기 있는 주사기를 이용해 가지고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이걸 주사기에 압력을 가해서 평 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날아가겠죠. 그렇죠?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준비물은 우드라, 이 본체 비행기의 본체에 해당되는 이런 우드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빨대, 빨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주사기에 끼울 수 있는 빨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투명 테이프, 이걸 자 붙이려면 투명 테이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칼 같은 거, 그 다음에 글라이더를 만드는 이런 전개도, 주사기, 발사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거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만약에 그 코로나가 이게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먼저 에어글라이드를 이렇게 만듭니다. 어디다가 오돌하게 놓고 모양들을 양쪽이 똑같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든 것들을 색칠도 하고 또 모양을 만들어서 조립을 합니다. 자, 중앙 몸체에다가 여기다가 빨간색 이거를 링을 결합하는데 이 빨대를 결합을 했는데요. 이 빨대가 링을 이렇게 끼우는 건 뭐냐면 압력을 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견뎌야 되는 거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한번 평 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수업을 미래 수송 기술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 및 대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